네, 안녕하세요. 이완재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 목욕탕에 가면 국회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항상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는데 거기 MBC가 틀어져 있어서 본인이 계속 연합뉴스 TV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프레임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욕탕을 들었죠. 지금 MBC 연합뉴스 이걸 들은 게 아니고요. 아, 국회 지하에 목욕탕이 있어? 네,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아니 못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대에 뭐 이런 특권이 있냐 막 비판하니까 장관도 들어가게 해줬어요. 근데 국회의원 장관만 들어갈 수 있는 공짜 목욕탕이 있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보좌관용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보좌관용 목욕탕은 탕이 없대요. 샤워기만 있대요.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본인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막 내뱉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생각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엄도 사라지고 불법 내란도 사라지고 이런 특권 의식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또 끝장 뉴스, 이 윤영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런 일도 사라지고 조금 더 정말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보좌관 출신들이나 오랜 기간 취재하신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의원들만 엘리베이터 따로 타고 다녀가지고. 네, 이거는 너무 좀 특권이다. 왜 의원들만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타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건 없애자 해가지고 그건 없어진 상황인데 목욕탕 얘기가 또 나오니까 결국 아까 이제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뭐 커뮤니티 상에 이미 다 나와 있더군요. 뭐 보좌관들 샤워 시설이라고 부르던데요. 샤워 시설. 그러니까 탕이 없는 뭐 그 정도까지는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뭐 이발소 있고 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 뭐 알아보시는 대로. 근데 이런 게 요즘 우리 시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탕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특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공짜로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그 텔레비전, 그 세금으로 산 텔레비전인데 거기 뭐가 틀어져 있는지 바꾸는 게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 사실 세금으로 낸 거니까 국민 생각대로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탄핵도 비슷한 거야. 탄핵 계엄 이것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게 자기 당연한 세계. 것처럼 그 세계 안에서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개입설, 뭐 부정선거론 이런 거. 탄핵 반대 탕에 갇혀 안에서. 탄핵 반대 탕. 탄핵 반대 탕.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예전에 계룡대 그 6본 이런데 목욕탕 가면은 그 자리까지 지정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스타가 떼미는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쪽에 있고 뭐 탕과 가까운 쪽에 있고 저 먼 쪽에는 뭐 2스타, 1스타 다 자리가 지정돼 있었다라고. 그럼 심지어 뭐 때타올이나 뭐 바가지나 이런 것들도 다 장군님 전용으로 됐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지금 국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또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진행자께서 국회의원만 쓰는 목욕탕이 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놀랍기만 했는데 갑자기 군대 기억을 소환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대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냥 샤워실이 아니라 목욕탕이 있었고 장교, 병사 똑같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대장이 장군이 그 목욕탕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장병들이랑 같이 목욕을 하냐 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장군과 장교 전용 목욕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직도 바꿔야 될 공사를 한참 하고요.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네요. 진짜 우리 사회 바뀌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급사회,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준 게 또 이번에 대검에서 우린 한 사람을 위한 항고 포기한 거다. 한 사람을 위한 그 구속기간 지정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두 번째 다뤄볼 테니까 오늘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끝장 뉴스 첫 번째 이슈 박영식 에디터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첫 번째 끝장낼 이슈는 바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는 지금 14일 금요일 얘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체마다 전망들 그리고 이 정치 비평가들이나 여의도 이 분위기도 14일로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 14일 오늘 전화를 많이 돌려보니까 대부분 다 14일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다음 주 17일, 18일 정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내일 오전쯤에 헌법재판소가 기일 통지를 금요일로 하느냐 기습적으로 내일 하느냐 하루 전에 하느냐 요 대목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오늘 오전 10시에 긴장하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잡아왔습니다. 그 보통 한 2, 3일 전에는 그래도 선고일 지정했다 이런 관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기일을 우리가 이 해당 날짜로 기일을 정했다라고 이제 그 배경을 밝히거나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곤 했는데 헌재가 지난주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정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됩니다. 즉 당사자라고 한다면 피청구인과 국회 측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확인했는지를 여부를 헌재 쪽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기자단에 공지를 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하니 공보관이 직접 나오진 않고요. 일단은 기일 통지를 양쪽에 한 다음에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기자단에 공지되는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유문수님, 기분 좋은 날님, 힐링베이비님, 랑똥개모치님 감사합니다. 자유문수님이 오이 2개 값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표님?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를 비춰봐도 이번 주까지가 지나면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14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17일째 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게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약간의 예측 불확성을 좀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말이 너무 괴롭습니다. 네. 괴로운 거죠. 네. 많은 잠이 사람, 안 와요. 헌법재판관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고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희망과 전망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최고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분 너무 바쁘셔가지고 스튜디오로 못 모셨는데 그래도 시간 내주셨어요.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님이죠? 네, 전화로 연결돼 계실 거예요. 전화 연결돼 계시죠?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저희 지금 윤석열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14일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패널들, 이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3월 둘째 주 14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라고 이제 봤고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선고 기일 전 이틀 전에 이제 선고 기일 통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오늘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선고 기일 통지는 그냥 관례일 뿐이지 얼마든지 하루 전에도 기일 통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재판소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관으로 재직도 하셨으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하면서 이런 기일 정하고 할 때 이런 이 사회 상황, 정치 상황 같은 것도 고려를 하면서 논의를 합니까? 무슨 정치적인 고려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가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무슨 한간에서 얘기하는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고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경찰이 14일 날 가용 경력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와서 14일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언론에서 일부는 나오고 그래도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그래도 늦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사건이 상당히 쟁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선고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늦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보다도 사실은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의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평가, 즉 법리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간명하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치열한 어떤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이 되면 뭐 늦어도 2주 안에는 선고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2주가 넘어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늦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질 때 보통은 그럼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나 이걸 놓고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실무적으로 쟁점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뭐 모든 사건이 다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변론이 종결된 지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뭐 사실관계 확정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종적인 평결은 이루어졌다. 다만 이제 결정문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이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예컨대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좀 강력하게 톤을 업 시켜서 이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톤을 좀 다운해서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뭐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이제 보충 의견이나 개별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정 이유를 좀 다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더 의외로 더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결은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일 텐데 결정문의 내용을 강력하게 하느냐 조금 톤을 다운시켜서 하느냐 이 논의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뭐 지금 다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이제 개별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이 한 목소리로 결정 이유를 내는 것이 어떤 결정의 어떤 권위나 어떤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국론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이제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 좀 더 결정문을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평결이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로 나면 결정문에 대해서도 만장일치가 나야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별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재판관들 내부에서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관은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소수 의견을 낼지 뭐 개별 의견을 낼지는 해당 재판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 판결이 개별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소수 의견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8대 0으로 다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렇습니다. 결정문의 톤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아니면 뭐 추가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에 대해서 파면이든 기각이든 결론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달리한다. 아니면 그 의견에 부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추가 의견이나 보충 의견 아니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이 쟁점들이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반포 그리고 정치활동 개입했던 거 유력인사 체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똑같이 인용이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로. 그렇습니다. 뭐 법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관별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회 뭐 군경이 뭐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하고 뭐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침투한 그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실제 실행에 옮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확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의 문제는 재판관별로 서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이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면 파면 결정에 이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는 게 이해가 일부 되기도 합니다. 이 선고 날짜하고 관련해서요,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14일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18일 화요일에는 또 변론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 주변에서는 17일이나 21일 금요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일 화요일이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뭐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뭐 중차대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하는 날은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는 것으로 아마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18일 선고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17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선고가 가능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안 되면 19, 20, 20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4일이 아니라면 19, 20, 21일 중에 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 선고 결과는 인용될 거라고 전망하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그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 헌정 질서를 유린한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고 그래서 뭐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전원일치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희범 변호사 전문가 말씀 들으니까 또 이렇게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약하면 이거네요. 생각보다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의 내용과 5가지 쟁점 있잖아요. 쟁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아마도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중차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서 이 판결의 결정문까지도 다 전원일치로 소수 의견 없이 내려고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셨어요. 네, 뭐 너무 마음이 좀 편해지는 최근에 들었던 인터뷰 중에 좀 신경 안정제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목소리도 좀 노희범 변호사가 차분하시고 네네네. 연구원 출신이셔가지고 또 이제 이 헌법과 관련된 지식은 워낙에 이제 충만하시다 보니까 뭐 저희 인터뷰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오전이었나요? 어제 밤이었나 나왔던 인터뷰로 제 기억하는데 유튜브에서 봤던 것도 대다수 이제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이죠. 뭐. 그 JTBC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제 맞아요. JTBC 어제죠.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네.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두 분은 14일 날 꼭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노희범 변호사도 14일 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넘어가면은 이게 19일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존에 아마 방식을 고려를 하면 2, 3일 전에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일 오전에 또 기일 통지를 하자마자 금요일 오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탄핵 심판 선고를 2건이나 하고 총 사람으로 따지면 4명과 관련된 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 거를 한다라는 게 뭔가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아마 노희범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약간 다들 이렇게 빨리 좀 14일에 선고가 났으면 좋겠으니까 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항공교통본부에서 13일부터 13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자정부터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헌재 주변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요. 기간 전체를 보면은 3월 말까지니까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안에 선고가 나겠지 싶어가지고 일단 비행 금지 구역 설정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또 13일이다 보니까 왜 이게 13일이야? 14일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 금지하고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다라는 이유는 이제 언론사들의 취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약을 좀 둔다라는 것이고 드론으로 이제 요즘에 또 항공 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헬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원래는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좀 뒀다라는 것 같고요. 또 집회가 또 다수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소음과 혼란을 좀 대비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경찰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심판 기일이 혹시나 또 14일이 될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꾸 우주의 기운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선고 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오는 14일에 가용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파악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이제 인력을 얼마나 경기남부경찰청 쪽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14일을 두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더불어서 경찰의 기동대 현황 점검 요거까지 파악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결국엔 진짜 14일에 하는가 보다 라는 그 기운이 모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믿음 그리고 바람 희망을 갖게 되는 거겠죠. 요 보도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일선 지시가 공문 없이 전화로 그 가용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다고 하고요. 또 그 전날인 13일의 당직 인원까지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경기 남부 경찰청은 서울에서 큰 집회가 열릴 때마다 상시적으로 기동대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찰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은 아마도 헌재 선고가 있는 날에는 반드시 동원될 예정일 텐데요. 저는 어차피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일에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2017년 3월 10일이었는데요. 그날 안타깝게도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부상자 중에 또 상당수는 시위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또 의무경찰 의경들도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정부기관 간에도 잘 공조를 하면서 날짜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누구 담당자가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14일 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 거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경찰이 그냥 알아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준비시켜야겠다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드론 비행 금지는 드론이 그 개인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하늘 저 상공에서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인명 피해나 부상, 뭐 사망 이런 것들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린 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13일부터 31일까지니까 그럼 그 안은 되는 거네요. 그 안은 된다. 그렇죠. 군중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유튜버 분들이 막 드론 띄워가지고 카메라 촬영 시도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금지하겠다 이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위험하니까. 이렇게까지 뭐 넘겨짚고 싶지는 않은데 헌재를 대상으로 한 위협 내지는 테러 공격도 드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요즘에 이제 현대전이기 때문에 실제 총 들고 빵야빵야 하는 전쟁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 다 드론전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악심을 품고 헌재에게 드론을 대상으로 공격했을 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창에서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오이를 많이 보내주셔서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윤영종 대표님 응원하고 박영식 대표님 응원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각하라는 거는 기각과 다르게 아예 이 재판 자체를 취소해달라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만은 기각하고 각하 다른 거. 그렇죠. 예. 기각은 올라오면은 검소 후에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각하의 경우에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자면서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제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내란죄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의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실제 이 각하와 관련된 요구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만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을 포함한 이제 주류 의원들 한 80명 정도가 탄원서를 넣은 거고요. 각하를 해달라라는 요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하 논란이 오늘 사실 또 있었어요. 각하? 예, 이거 지금 윤영중 대표님께서 지금 웃으시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게시물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므로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의미 같은 윤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 이제 이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너무 권위주의적 시대에나 쓸만한 그런 호칭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없앤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경북도지사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논란이 빗발치자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삭제했어요? 삭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각하라는 의미가 어디에서는 이제 법정 용어의 각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분은 이제 고중의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대통령을 또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뭐 논란을 또 빚게 됐습니다. 아마 그 장면이 떠올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네. 그걸로 한번 스타가 됐으니까 나도 한번 스타가 되자. 변호사.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본인이 떠보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빛의 속도로 삭제하지 않았나. 근데 그 단어 자체가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전상에 그렇죠. 왕이 네네네. 있으니까 전 아래의 모든 백성이 다 신하, 그렇죠. 다 우린 아랫사람이란 뜻이 각하도 그런 뜻이잖아요. 각하도 아. 각 상에 계신 분 아래 계신 있는 우리 모두 이렇게 딱 분리하는 그렇죠. 이거 완전히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하 위에 또 폐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폐하, 전하, 일단 각하 이러니까 이게 과연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에는 87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전두환 때도 각하를 했던 걸로 알고 제 기억의 영상 자료로 방송사 앵커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공영방송 앵커가 그렇게 했던 걸로 네네네.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돼서 정말 안타까운데 하여간 뭐 탄핵 인용되고 나면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라고 믿으면서도 또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가 귀에 딱 꽂혀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봤던 발언 중에서 가장 시원한 발언. 네. 네. 그리고 가장 결의에 찬 발언. 네. 꼭 뭐 왠지 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런 느낌도 정말.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단식하지 않도록 네. 예, 사필 규정의 판결이 꼭 나와야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법조인 출신인 그렇죠. 걸로 네, 알고 변호사. 있고, 네네. 예, 근데 김상욱 의원이 보시기에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8대 0이 분명하고 기각 결정문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아무리 이게 이제 회로를 돌려봐도 기각 결정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그 보수 정당의 의원이지만 이런 결기, 의지 굉장히 뭐 응원하는 바이고 실제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걸 상정했을 때 본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는 봅니다만은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의 그 탄원서에 기각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대체 기각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탄원서에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러니까 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따져봐야 될 것은 자, 계엄은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럼 본인들이 이것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실체는 무엇이냐? 아마 이분들이 가장 문제 제기한 두 가지가 있었죠. 네. 하나는 탄핵 남발, 네. 두 번째는 가맹 예산 통과 이 두 가지였는데요. 와, 근데 이제 그 탄핵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13일에 있을 그 두 사람, 사람으로 치면 4명에 대한 탄핵안이잖아요. 예, 4명에 대한 내용도 보면 이런 겁니다. 체제 감사원장, 이분은 감사원에 있으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은 거의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심지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의결했는데 그 다음에 감사를 없던 걸로 치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당이 따졌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야 할 감사는 안 하고, 예, 안 할 감사는 막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도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국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삼권 분립의 그 국가에서 행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권한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국정감사나 이럴 때 따질 수는 있죠. 따지는 것만으로 그들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이분들은 왜 탄핵이 됐냐면요. 그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사건 때문에 예, 야당이 탄핵을 한 겁니다.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예, 이분들 나중에 처벌 받을 건가요? 예. 아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죠. 지금 이번에 뭐 윤석열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 응분의 처벌 받지 않잖아요. 그럼 야당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야죠. 국회가 가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한 것을 어찌 보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과 등치시켜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 행사와 불법적인
계엄을 등치시켜가지고 이거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다. 탄원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고 한데 많은 분들이 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전에도 아주 멀쩡한 지식인, 멀쩡한 훌륭한, 당연히 멀쩡하시겠죠. 제가 예.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지식인 분인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언론인한테 들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6대 2라서 조정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4대 4인데 논쟁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얘기하실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서 빨리 좀 저는 판결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노희범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결정문까지 다 합의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강력하게. 사람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 못한 일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은 계속 또 예측 못한 일들이 발생할까 불안해집니다. 구속 취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지금 떠도는 정보들 있잖아요. 아마 이제 두 분도 아마 SNS를 통해 받으시는 각종 지라시나 정보지 받은 글 이런 게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은 정확한 게 정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무수히 많은 그런 지라시들이 난무했고요. 맞아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그때는 뭐 심지어 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또 일일이 유사하게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안창호 위원장도 그때 당시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만장일치였고요. 지금도 뭐 정형식 이하 뭐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은 됩니다만은 또 지라시에 이름이 담겨서 뭐 기각을 할 거다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다 비밀 서약하고 도청 방지되는 공간에서 원탁회의 하면서 외부에는 전혀 알려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도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는 이런 정보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불안한데 사실은 더 분노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뉴스 좀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그 끝장 이슈는 검찰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그 대검찰청이 어제 밤에 이제 전해진 소식인데 전국 이제 지검 지청 단위에 기존대로 구속 기간을 날짜로 적용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가님이 이제 원숭이라고 좀 순화하신 것 같은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개 돼지만도 못하냐, 뭐 이제 이런 우리가 동물만도 못하냐,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진짜 막 대검을 어떻게 해보겠다, 막 이제 이런 어떤 공격적인 댓글들까지 지금 온라인상엔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한마디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준 검찰청의 선택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글쎄 뭐 사안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씨 한 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그냥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구속 기간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종전대로 날로 계산을 하고 혹시나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내려지는 건에 대해서는 지검이나 지청 단위에서 니네들이 고민되면 우리에게 논의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공지를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검찰은 이게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관행대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사실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검찰이.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시하고 일반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건 맞다 틀리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검찰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실 뭐 공수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능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제도적인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공수처가 며칠 남기고 윤석열의 신병을 인계했고요. 뭐 인계를 하는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뭐 그거는 차치하고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날짜로 계산해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할 것인가의 결정을 검찰이 하는 것이었는데요.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기소를 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왜?
이미 뭐 김용현 공소장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하루 전에 하는 거, 10시간 전에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뭐 갑자기 뭐 그 검사장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맞아요. 뭐 의견을 청취해야겠다느니 뭐 이상한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래도 검찰의 그 행동을 최대한 참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워낙 이례적이었으니까 즉시 항고를 하든가 일반 항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상급심의 그런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즉시 항고를 하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사실 저는 그 논리에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논리에 뭐 동의한다고 치면 그러면 일반 항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반 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상급심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변명으로도 검찰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내란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윤석열 씨를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구속하는 게 너무나 이게 떨리는 일인 거죠. 만약에 내란 목욕탕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란 공범처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본인이 법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죠. 그 저는 물론 검찰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죠. 그동안 그 김성원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법조인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잘못은 검찰이 졌는데 책임은 검찰이 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네.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구속의 취소의 잘못은 검찰에 있는데 그렇죠. 네. 책임은 이상하게 국민이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입니다. 예, 혹시 뭐라고 하실까봐 예입니다.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예, 연쇄살인마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저 사람 좀 죽일 수도 있지. 구속시켜야죠. 네. 다시 기회만 있다면 나가서 똑같이 하던 일 할 거다. 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검찰이 구속기간 잘못 계산해가지고 석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지죠?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글은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잘못 계산한 검찰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꼭 예를 들 그 얘가 아예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게 연쇄 살인마보다 더 심한 그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내란이에요. 예, 내란의 피의자를 이런 식으로 그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나가서도 끊임없이 뭐 갑자기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더니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여전히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잘못의 책임을 국민들이 져야 하는가? 구상권은 도대체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네, 검찰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찰과 윤석열 집단의 아무튼 좀 조직적인 사실상의 범죄 행위가 됐다고 보고요. 뭐 이걸 이제 4차 내란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표현을 제가 좀 비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했어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국회에서요. 소개해드리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처럼 그러니까 이건 지귀현 판사 형사합의 25부 입장처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원래는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검찰이 항고 포기를 했을 뿐이지 금요일까지 법률적으로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이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해도 되고 뭐 일반 항고해도 됩니다. 그게 그건데 어쨌든 지금 구속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서 뭐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거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하면 된다라고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뭐. 이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할 가능성이 다시 이제 또 네. 법원 행정처장마저도 어쨌든 사법부에서 입장이 또 동일하게 나온 거니까 검찰이 안 한다. 네. 이거는 뭐 검찰이? 한 명의 판사가 완전히 입법을 하는 행위였던 거죠. 네. 네, 상급심의 판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한 명의 판사가 입법을 했고 게다가 검찰은 그 입법한 것을 가지고 판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특혜 석방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심지어 그 입법에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도 않았어요. 네, 적용시키지도 않았어요. 적용시키지 않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간략하게만 말씀 나누시죠. 세 번째 주제. 네, 경제 마지막 얘기죠? 마지막 끝장 이슈는 내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점을 달아왔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위축 아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드러난 여러 실정들 때문에 세수 부족 문제가 대두돼 왔고 그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 국가 컨트롤 타워의 공백도 있었고 여전히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제 미국 정상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더욱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경제의 위기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세수 부족 상황이 뭐 지금 보도를 보면 뭐 30조 원 가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이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 많으실 정말 텐데 많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시간이 다 돼서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대대적인 감세를 해서 뭐 본인 나름대로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31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세수 펑크를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메꾸었거든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네. 첫 해에는 외국환 편형 기금을 마구 가져다 썼고요. 그리고 IMF 때 그 외환 막으려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환율 변동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까지? 아무튼 외국환 편향 기금 썼고. 외국환 편향 기금 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줘야 할 돈 안 주고요. 그리고 막 부용을 시켜가지고 네네. 뭐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법기술자들이니까 이 법비들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용을 막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부용을 강요하는 듯이 해가지고 지자체들이 돈 못 쓰게 했다는 얘기죠. 아니 정부도요. 지자체는 아예 돈을 안 줘버렸어요. 지자체는 돈을 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안 줘버렸어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주지 않았고 예. 정부 부처도 불용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맞습니다. 예, 한 요 세 가지 방법을 했는데요. 작년은 어떻게 했는가가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성호 의원의 이제 그 자료조사와 또 경향신문의 보도로 밝혀진 겁니다. 저 더 충격적인데요. 와, 요즘 보니까 31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기금과 특별하게 가용 자원을 17조 원 썼는데 외국환 편향기금 욕 많이 먹었잖아요. 또 이제 이번에는 또 환율 방어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외국환 편향기금 4조 정도 썼고요. 산재보험에서 털어서 썼습니다.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예, 4대 보험 중에 하나라 가지고 우리가 내는 그 보험료인데 산재보험에서 가져다 썼고요. 또 뭐 환경개선 특별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뭐 여기는 좀 돈이 남는 기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남는 데서 썼는데요. 제가 제일 분노한 지점은 산재보험 기금에서 쓴 것과 또 하나 이건 진짜 제일 열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상당히 3조 2천억 원을 전용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돈이 들어오냐면요.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저축 가입하시잖아요. 그 돈이죠. 네, 그 돈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그 한 달에 생활비 아껴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그 저축하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법적인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은 세수 펑크가 많이 났는데 세수 펑크 난 게 아껴가지고 그걸 지출 줄인 게 아니고 딴 데서 막 가져다 쓰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내주죠. 산재보험료는 산재 우리가 당하면은 나중에 보상받아야 되는 그 기금을 털어서 쓰고 우리 청약저축 넣어놓은 그 돈을 갖다가 메꾸고 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이거는 사실 헌법 위반, 국회법 위반 다 위반인데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그런 맹점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뭐 갖다 빼서 쓰는 거야 뭐 급하면 쓸 수 있다라고 뭐 배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빼서 썼으면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뭘 어떻게 채워 넣는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근데 오늘- 채웠습니다. 그래서 안 채웠습니다. 오늘 또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기재부에서 또 그 네. 상속세 완화 방안 발표했던데 네. 이렇게 하면 또 세수 더 줄어들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유산취득세라고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요 내용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기재부가 이제 검찰 못지않게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낼 수 있겠는데요. 유산취득세라는 거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산취득세를 변경을 하면서 조세 중립적이라는 거는 세수입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그 변경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안은 그렇게 담겨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왜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냐면은 지금 여당도 야당도 상속세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상속세 완화 물론 서로
주장하는 안들이 다르긴 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그 맥락 속에서 갑자기 기재부가 나도 하면서 카드를 내민 정치를 겁니다. 하고 있다. 네, 기재부가. 그러니까 여당 야당도 요거는 찬성하던 아니야. 특히 야당은 아니었는데 지금 완화안을 내고 있는 타이밍이니까 요거를 딱 선을 확 긋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안인 겁니다. 기재부가 정치판에 뛰어든 거라고 봐야 된다.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번에 우리 상속세 얘기 중요하니까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죠.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형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 모시고 끝장 뉴스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광재 교수하고 같이 지금 탄핵 찬성 반대가 6대 4, 5대 5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7대 3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만 하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12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모시고 지금의 전국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우리에게 몰려온 엄청난 파도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나오시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시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헌법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많이들 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상황? 정말 그 뜻밖의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 보면서 더군다나 그게 날짜 계산, 시간 계산 때문에 풀어준다는 거. 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는 혹시 국민들이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다시 계엄이 일어나나? 이런 보수 농객의 조갑제는 그 농객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앞날이 캄캄한 거죠. 경제가 더 나빠지겠구나.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석방돼서 관저로 들어가면서
90도로 절도 하고 손도 흔들고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메시지도 응원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 세대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선자 퍼레이드도 아니고 저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사실 반대하는 국민도 많잖아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가 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은 나왔지만 안 풀려난 내란죄로 전부 검찰에 의해 가지고 구속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국민의 70%의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이런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음 아프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죠. 사과를 좀 제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사과를 했어야죠.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죠. 그 계엄 이후에 전부 망연해도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전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어려워져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가 폐업 신고를 했대요. 네. 19%면 20% 아니에요? 그러면 10집 중에 2집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서울 종로에 가도 임대라고 붙여놓은 가게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금값이 제일 비싼 게 한국이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만 유독 우리가 비쌉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불안하게 보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금을 사두는구나. 그러죠. 그리고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250조 원이 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돈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또 환율이 100원 이상 올랐으니까 수출 기업들은 난리죠. 이런 국민들 생각하면은 정말 미안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도리라고 봅니다. 네, 아직 탄핵 심판 그까지 며칠 남았고 탄핵 심판 또 나올 거잖아요. 그 앞뒤에 그래도 한번 사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번까지 기회가 지난번에 헌재 최후 진술 때도 기회가 있었고 이번에 출소할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단어는 네. 사과보다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네. 저 때문에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오히려 호소하는 게 국힘으로 봐서도 좋은 거고 본인에게도 좋은 거고 국민들한테는 기본 예의 아닐까요? 그렇죠. 승복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하고 계속 가면 국민이 분열이 엄청 심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총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했고 수많은 사람을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근 3년 동안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법이 엄하고 법은 뭐라 그랬어요? 성역이 없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성역이 아니고 법을 그냥 법원의 영장도 받을 수가 없고 체포 수사에 응할 수도 없고 묵비권 행사하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게 그러면 법 위에 존재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그래야 국민들도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게 그 날짜로 뭐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되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도 전부 청구하자고. 네. 그러니까 다시 부랴부랴 뭐냐면 이제부터 다시 날짜로 한다고. 네,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정말 한 명한테만 특권을 인정해 준다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그래도 말썽을 부려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었는데 그
그죠? 이제 이번에 석방해준 이 판사분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는 용납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우리 헌재의 그 결과에 그건 또 국회에 다 통과 청문회를 다 통과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분열되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관저 복귀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고 이렇게 되면은 아니 오히려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보면 정말 난감해 하더라고요. 아, 윤 좋아하는 게 대통령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자꾸 면회를 가고 뭐 이러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70% 국민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네. 60% 국민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는 없고 가면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로 갈라져 버렸죠. 이제는 아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과 먼저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반헌법적이라고. 반헌법적이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주 중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라는 갈라지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정도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온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조기 집행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추가 경정도 지금 추경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안 거쳐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아마 올해 1% 대한민국 그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회사라는 게 작년 연말 또는 1월 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말 1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연내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고 환율이 지금 1,500원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여기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뭐가 이익이 남겠어요. 그러면 비상 상황이라고 보고 네. 이때 국가가 혼신의 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의도 정치권이 다할 수 있도록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관저에서 부르고 정치를 하면은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라는 점점 더 분열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좀 안정이 돼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은 계엄 또 일어난다고 생각할걸요. 네, 그렇죠. 대혼란이죠. 그럼 아마 내전 이렇게 나올걸요. 그래 되면 지난번에 그 계엄 몇 시간 만에 그 계엄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250조 원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그만큼 은밀한 것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속히 저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첫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래야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고 그래야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 기분 좋은 날님 감사합니다. 이광재님 힘내시라고 댓글 주셨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윤 대통령 석방되면은 이게 또 결과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소는 반헌법적인 걸 다루는 것이니까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계엄을 보니까 국무회의 위원들의 설득 없이 했다는 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는 국회를 쳐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거는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송에 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외신 언론들은 보시면 다 구테타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외신에 전 언론이 다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신이 구테타라고 썼죠 네, 기사도. 써있죠. 네, 그러면 셀프코라고. 그러면 결국은 저는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다. 다만 그러면 8대 0으로 될 거냐? 8대 0으로 이르 되더라도 소수 의견을 왜냐하면 이런 데마저도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소수 의견을 붙여서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자꾸 늦추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 탄핵이 인용돼야 그래야 국민들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뉴스 보기도 싫어라고 하지만 궁금해서 또 보고 장사는 안 되고 지금 일손을 놓지 못하고 한 지금 3개월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병 우라병 때문에 병원 가는 분도 계시고 이때 빨리 인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암만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지 않겠는가. 네. 다음 주까지는 탄핵 인용이 되고 파면되고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조기 그래야죠. 대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로 대선은 시작되는 거죠. 지금 60일 이내에 그렇습니다. 선출을 하게 돼 네. 있죠.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그러면 조기 대선 오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이광재 교수님은 뭐 정치권에서 삼선 의원도 하시고 강원도지사도 하시고 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정상황실장 하시면서 국정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노무현 국회의원이 저를 기용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4시간 정도 인터뷰 뒤에 저한테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불리한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나가고 또 분당이라는 데가 어려운 데잖아요. 강남이잖아요. 거기에도 도전하는 거거든요. 분당에 출마하셨었죠. 네. 그렇듯이 이번에도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탄핵을 일으킨 세력은 역사 속에서 단죄돼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1대 49의 이 피 흘리는 대한민국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7대 3이 대선 구도가 돼야 된다. 계엄에 반대하는 그 많은 국민들을 한편으로 모으고 그래야만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대선에 승리하고 7대 3으로 성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그러나 제가 뭐가 되겠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거보다는 대의가 우선이라고 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국민들이 계엄 반대하는 거는 맞는데 대선 조사는 또 그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많고. 그거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면 70%의 국민이 계엄을 반대하죠. 네. 60%의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죠. 네. 40%의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하죠. 네. 그러면 70%와 30%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건 왜일까? 민주당은 과연 집권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경제는 확실하게 성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20화 시계의 수상을 만나서 당당하게 우리 외교를 해나갈 능력이 있을까? 이런 안정감과 능력, 그죠? 그리고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오늘 이제 낮에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와 전체 우리 시국 간담회를 했는데 네네네. 저는 집안이 화목해야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보거든요. 네. 또 집안이 단단해져야 네.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민주당 지도 40%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70%라고 하면 30%를 더 얻기 위해서는 위기를 희망의 땅으로 위기를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 중요하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제와
외교 안보라고 봅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최근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이전과는 조금 뭐 톤이 다르게 성장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확실히 성장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은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100살을 살면 35년 동안 뭘 먹고 사나요? 결국 유럽의 정치 위기가 오는 게 복지가 축소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 20, 30대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혁신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코스닥 지수가 700이었어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300이었어요. 대략 뭐 3배 좀 더 정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도 700이고 미국은 막 2만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미국이 왜 그럴까?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스북.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기업들이 이 20년 안에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새로운 기업이 IMF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기업 속에 1등 기업은 항상 삼성이고 그 삼성 같은 기업이 다시 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성이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요. 지금 어렵죠. 국민들에게 10만 전자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삼성이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면 세계 시장을 역전하겠죠. 네. 그죠? 또 하나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작동될 수 있는 피임 기술 같은 걸 개발하면 또 이락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죠. 지금은 노력할 때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7대 3의 구도를 만들려면 성장 정책도 포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또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성장도 혁신 정장으로 확실히 나가야 되고 네. 그 결과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성장을 위해 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지 국가는 어떻게 나갈 건가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혁신 성장으로 과거 민주당에서 성장 얘기하면 다들 그랬거든요. 성장은 그 기업이 하는 거지 무슨 정치권이 하는 건가? 그리고 그건 민주당 진보의 노선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확실히 성장으로 가는 길을 택한 건 저는 잘한 거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복지국가 만드는 말씀하시니까 또 그 아까 민주당 내에서 또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헌은 약간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헌, 뭐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들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그 일단 탄핵이 끝나고 나면 아마 개헌 논의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저는 권력 구조 더 절실히 느끼는 거는 계엄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계엄이 없는 우리나라 헌법에 계엄이 있나요 지금? 헌법에 계엄이 있죠. 아, 그러니까 전시나 그죠? 지금 비상 상황.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통치행위라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4년 중임제가 되면 뭐하고 내각제가 되면 뭐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이 잘 사냐 못 사냐 아닌 거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의무는 많은데 권리가 약해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전 세계 32위예요. 삶의 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에 그 주택 문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젊은이는 집 때문에 그렇죠. 거의 네. 삶이 저당박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온 정치권이 이 주택 문제 해결하려고 날밤을 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집 사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20년 걸리면 이건 나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교육 문제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100조 원의 예산을 내는데 사교육비 우리 영어 학원 하는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들면은 그게 무슨 삶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 문제나 교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는 유럽처럼 노동권, 일할 권리, 네. 주거권, 교육권, 노후연금 이런 행복 추구권을 이번에 헌법에 확실히 못을 박자. 난 이게 더 중요하다. 아. 저는 개헌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우리 헌법에 보면 권리를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네. 행복 추구권이 그 기본적으로 조항만 존재하지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헌법 찾아보려고요. 이거 헌법 책이거든요. 네. 조항만 있고 내용이 없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으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추구하다가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저는 행복 7원소라고 보는데 네. 일자리, 어, 집, 보육, 교육, 의료 건강, 그죠? 그다음에 노후 연금, 문화 생활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유럽에 보면은 그 몇 가지를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는 그런 걸 누리는 게 국민의 권리다. 권리죠.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왜 국민을 못 살게 구냐고, 못 살게 하냐고요. 국민을 제발 살게 해달라. 아니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가 국민한테 사실 뭐가 중요하냐. 대통령 임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국민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헌법 안에 행복 추구권을 넣고 행복 7원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하위 법률에 아이의 성적표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지표는 정부와 정치인의 성적표다라고 해서 매년 정부부터 15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다 해서 일자리가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정치인들 딴짓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하는데 헌법에 조항을 넣는 건 뭐 그냥 상징적이라고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강제할 수 있게 법률로 만들어서 그걸로 평가를 그런 거죠. 하자. 그리고 또 헌법에 집어넣으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매년 평가한다고 하면요. 네. 우리가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하면은 매출 이익으로 평가받잖아요. 교수는 논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큰 논문 쓰려고 SCI 통과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와 정치권은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정치인은 뭘로 평가를 받냐고요. 말 잘하는 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같이 술 먹어주는 거, 그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스킨십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그 계엄이 나고 나서 보니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지도자들이 망친 나라를 전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때 그 선조를 백성들이 가로막잖아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망가잖아요. 막 백성들을 때리고 경복궁 불지르잖아요. 결국 의병 일으키죠.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가니까 3.1 운동에서 수백만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하얼빈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4.19 때 그렇죠. 6.29 때 그렇죠. 또 IMF가 나니까 전 국민 근무기 운동으로 일어섰죠. 그리고 촛불을 2번이나 했죠. 이제 제발 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법륜 스님 모임에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 국민들에 지쳤어요. 네.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국가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아요. 근데 이 기술 추격은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 경제 위기는 반드시 경제 위기가 오면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불안한 사회가 오게 되면 SNS와 불량한 정치인들이 분열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를 쪼개버리거든요. 대한민국 그런 직전에 와 있거든요. 이거를 부수려면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이번엔 권력 구조 저는 그거보다는 행복 추구권 내용이라고 보죠.
아이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동의가 되고 근데 행복 추구권보다 행복할 권리라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권리. 네, 행복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우린 몰라 이런 느낌이 드니까. 네, 행복할 권리고 행복할 거기에는 권리를 칠원소가 있다. 네, 칠원소. 추상적으로 하지 말자. 집, 일자리,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기를 좀 전환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도 뭐 우리 성장해야 되는데 중국도 추격하고 여러 가지 뭐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근원은 사실 미국에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의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대응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나온 뉴스들 이제 그 몇 개 보니까 오늘만 해도 일단 캐나다 25% 관세 매기겠다고 했다가 50%로 캐나다만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되돌려 가지고 그래도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그냥 원래 우리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어떻게 줄까? 여기에 이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리고 EU는 미국의 오랜 맹방이잖아요. 유럽은. 근데 보복 관세를 천명을 했어요, 드디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게 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좀 단기적인 거하고 중기적인 거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그 단기적으로는 도대체 이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장이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우리 유진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나 기업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김현정 본부장 한미FTA 있던 김종은 본부장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기본 대응 설계를 할 필요가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빅딜을 해야죠. 미국하고 결국 우리가 500억 불 흑자가 나지만 1년에 1,700억 불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뭔가 빅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500억 불 흑자를 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1,000억 불을 넘게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잠깐만요. 요거 자료 좀 띄워주시죠. 이거 책도 내셨잖아요. 아마존에 지금 출간돼 있는 걸로 아는데 PD님 자료 띄워주신 보여드리면서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저게 지금 Dear President Trump, Why America First is Korea First 이렇게 돼 있네요. 영문으로. 네, 우리 이원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광재 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살아갈 건지 그러니까 우리 아마존에 책도 내고 그죠? 네. 우리가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를 작은 나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쓰는데 일본이 못 가진 게 있잖아요. IT 기술, 네네네. AI 기술, 그렇죠. 그죠? 그렇죠. 통신 기술. 네. 그다음 일본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2위, 3위 국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엄청 많이 수입을 하죠. 가스. 왜냐하면 우리가 93% 에너지를 수입하니까요. 엄청난 수입을 하죠. 에너지 자체를. 나라는 작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다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중화공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우리 겨울 되면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다소비 국가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에너지 협력 부분의 협상을 큰 틀에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500억 불 우리가 흑자가 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이 미국의 현지 법인의 재투자가 많거든요. 네. 그런 논리도 하고 그러나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지금 관세를 많이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서민 물가가. 지금 미국 월마트의 40% 정도가 중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제품에 관세를 올리면 월마트의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학의 기본상 관세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좀 있으면 저는 좀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보면서 현실적인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한국은 빅 파트너다. 경제적으로. 네네네네. 에너지적으로도 빅 파트너고 우리가 안보로도 빅 파트너고 조선업을 생각해도 빅 파트너고
예,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또 네. 협상할 땐 협상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놀라운 한 멕시코 여성 대통령을 봤죠. 셰인바움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인데 네네. 지금 멕시코 국민의 지지도가 85%를 넘어가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얼굴 붉히고 싸웠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전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일본 총리. 네. 굉장히 다이렉트로 나오면 돌려서 얘기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놀랐는데 마첩 논란도 있었잖아요. 트럼프 예, 막 말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 보니까 뭐 펜타닐 멕시코에서 간다고 막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국경선에다가 군인 10,000명 하겠다. 그러면 멕시코로 넘어오는 총 다 네. 미국에서 넘어오는 건데 일종의 얼음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냉정함. 그러면서 지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결국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또한 우리가 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능수능란함이 필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탄핵이 인용이 돼야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4월 2일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 있죠. 네네네. 우리가 6월 14일 날은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국제회의가 쭉 연이어서 많이 열리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거든요. 이제 거의 G8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우리 G7 안에 러시아는 없죠. 없죠.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G7에 푸틴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 거냐 아젠다가. 네네. 근데 아마 우리도 빨리 대통령이 결정돼 여기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텐데. 6월인데, 아이고 촉박하네요. 그렇잖아요. 조기 대선 한다고 그래도 뭐 5월 중에 취임하면 완전히 정신 없을 때. 그러니까 데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가 G7 정상회의 아젠다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상회의 준비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각 나라는 G7 항상 다자간 회의를 모이게 되면 어떤 아젠다를 누가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향후 국제 정세 질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세운 게 아니고 아베 수상이 세워서 미국한테 심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유리하게 세계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넣게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북극 항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많고 네. 또 하나는 알래스카 가스를 개발하는 거고 관 투자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에 일본은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관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스관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 알래스카에서. 그렇죠. 대략 800마일 정도 하게 되면 한 4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거기 프루도베이 가격하고 오만 가격을 비교하면은 오만께 좀 더 싸거든요. 오만 중동에서 수입할 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미국하고 저는 이런 거죠. 에너지를 수입한다 미국 거를. 그러면 가격과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손을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석유 이게 그 가스는 보통 하면 20년 뭐 장기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미국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면이 이제 이슈에 다다르게 되고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는 것도 큰 거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북극 바로 항로는 미국에서 북극을 지나서 그렇죠. 알래스카. 알래스카하고 우리 동아시아하고 알래스카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가 만나는 거죠. 북극 쪽으로 넘어가는. 보통은 그렇죠. 이쪽 그 남쪽으로 쭉 가서 인도 지나가지고 그렇죠. 스웨즈 운하 지나서 가는 거죠. 지중해로 가는데. 그거보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면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수송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그럼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에너지성 뿌리는 모든 물류가 그렇죠. 물류도 다 그렇겠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데가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동해안을. 그러니까 평화의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 G7은 아마 그렇게 될 거고. G7에 한 가지 궁금한 게 G7에 G7 국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가면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한국이 그 G7 요번에 아마 한일 60주년에 아마 핵심적 의제 중에 하나가 G7 플러스 한국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찬성해 주는가. G7 플러스 그럼 이제 우리도 G8이 그렇게 나 되는 G9 거죠. 뭐 이렇게 되는 네네. 건가요? 러시아도 들어오고 뭐 우리도 들어오고. 러시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G7 플러스 1에서 한국이 들어가는데 일본의 지지가 엄청 중요한 문제. 그거 복잡하네요. 네. 무조건 반일할 수도 없네요. 그러면 일본 지지를 그렇죠. 얻어야 일본과 협력할 건 협력할 거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거고 결국 외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바로 2주 뒤에는 그 나토 정상회의가 나토 있어요. 정상회의. 네. 근데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에 어떤 성격을 갖냐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그 유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체 방위를 늘리자. 그렇잖아요. 유럽 정상들이 모여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방위에 나선다라고 했어요. 그럼 방위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기를 어디서 살 건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 봐서는 세계의 그 안보 질서도 관련이 있지만은 방위 산업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방위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또. 지금 뭐 폴란드에 우리가 팔리거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나토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 질서 회의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보면 방위 산업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 날짜가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6월 15일에 G7 정상회의 시작하고 나토 정상회의 6월 24일에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쭉 이어져. 그 뒤에도 또 APEC 정상회의도 그 사이에 있는 게 9월 20일 날 유엔에 있는 그 유엔 회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한국이. 의장국이라고 하면은 아젠다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있어요. 네네네. 물론 조기 도선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 가서 연설을 하는 건 물론이고 아젠다 세팅을 할 때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불법 계엄을 딛고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 20일 날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그리고 10월 30일 날 경주 엑스포가 열리면 우리가 이미 시진핑 주석은 온다고 의사 표시를 거의 해왔단 말이죠. 경주 엑스포예요. 경주 엑스포가 10월 30일부터 3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30일부터.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상들을 만약에 경주의 트럼프 대통령, 경주의 APEC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진핑 주석, 만약에 푸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수상 등등의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겠다는 것을 유엔 총회에서 G7 6월 14일 2주 뒤에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9월 20일 날 유엔 총회 그리고 10월 30일 날 경주에 싹 모였을 때 이번에 이 계엄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를 우리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준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네요. 그때는 뭐 준비할 수가 없겠는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죠.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치에 실패하면은 정권을 잃어버리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경제고 경제가 기술이고 또 경제가 안보고 기술이 안보고 이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빨리 그 사이에 우원식 의장이 주요 관계자들을 전략을 짜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도 확실히 믿을 만한 전략을 짜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또 새로운 나라가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걸로 딱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역할론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이제 다음 프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명지대 석적 교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저는 내일 5시에 끝장 뉴스 라이브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교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